안녕하세요, 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FTM 수술 20년 경력의 이장혁 원장입니다. 제가 처음에 원장님을 좀 찾아봤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무슨 궁금증이 들었냐면 어쩌다가 이 길을 걷게 되셨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경위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성형수술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체형 성형을 전문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 가슴 확대라든가 축소 수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슴 제거를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한 분, 두 분 오시기 시작해서 그분들이 결과가 좋아서 다른 분들 소개시키고 또 그분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이렇게 FTM 수술을 전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FTM 수술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혹시 순서대로 설명을 가능하실까요? 네. 먼저 FTM 수술의 종류가 크게 탑 수술, 또 자궁 적출 수술, 또 재건 수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탑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탑 수술은 먼저 가슴을 제거하고 유두를 축소해서 남성의 가슴처럼 만들어주는 수술인데 수술의 종류가 이제 방법이 가슴의 크기나 처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가슴이 그렇게 크지 않고 처짐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륜 쪽의 절개를 통해서 최소 절개로 유선 조직을 제거해서 가슴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조금 더 크고 처진 경우라면은 나중에 처진 부분을 도넛 모양의 피부를 제거한 후에 봉합을 해줘서 그걸 교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이 크고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더블 인시전, 즉 완전히 절개해서 없애고 위쪽과 아래쪽을 봉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유두와 유륜을 축소해서 이식을 해줘서 가슴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실 탑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이 최소절개를 좀 원하시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짐 정도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그럼 이런 거를 이제 나는 어떤 걸 해야 되지? 나는 어떤 걸로 할 수 있지?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그걸 기준으로 어떤 걸로 보시나요?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는 처짐이 좀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일단 가보자고 하셨잖아요, 최소적으로. 네.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먼저 이제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가슴의 크기라든가 처진 정도를 가지고 정하는데 일률적으로 다 정할 수는 없고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피부의 특성이라든가 탄력성 또 체지방의 양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가슴이 많이 크고 처졌더라도 체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피부의 탄력이 좋은 경우라면은 타병원이나 외국에서 완전 절제했을 케이스도 저 같은 경우는 최소 절개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씨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약간 처짐이 있었지만 체형상 아까 말씀드린 여러 조건에서 처짐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절개로 일단 수술을 하고 나중에 경과를 보자고 했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절개를 이제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절대로 안 되는 네. 분들. 이런 분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최소절개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서 최소 절개가 절대 안 되는 경우라면은 완전 절제, 더블 인시전 방법을 권하지만 환자가 정 원하는 경우에는 최소 절제를 일단 하고 나중에 처진 정도를 보고 그때 또 환자분하고 상담해서 처진 교정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또 결정을 해서 2차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나서 피통을 차야 되냐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떤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피통을 차야 되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도 많은데 외과적인 수술의 원래 원칙은 피가 많이 찰 수 있는 수술에서는 피통을 차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최소절개 수술로 하신 분들은 지혈을 꼼꼼히 하고 또 피가 찰 가능성이 적으신 분들은 피통을 차지 않고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제 완전 절제 하시는 분들은 피통을 차시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혹시 피통은 언제쯤 빼는 걸까요? 피통을 빼는 것은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이제 피가 좀 적게 나오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빼는데 대개 이제 3일에서 7일 사이에 적절한 시기에 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받았던 질문이 제가 호르몬 전에 탑수술을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그거 가능한 거였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네. 가능하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호르몬을 먼저 하고 가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슴 수술을 하고 호르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호르몬을 하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 결과에 있어서는 호르몬을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안 하시는 분들도 가슴을 먼저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탑수술을 받아보고 느낀 게 이게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원장님이랑 이제 실장님이랑 부장님께서도 저한테 뭐 운동하라고 하시고 압박붕대 잘 착용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원장님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어떠한 수술이든지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피부가 수축을 해야 되는 최수절제 같은 경우에 압박을 충분히 해주고 또 체지방 관리를 잘 해주고 또 나중에 회복이 다 됐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이 좀 발달되게 만들어주면 결과가 훨씬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궁 적출 수술은 복강경을 이용해서 난소, 나팔관, 자궁 경부까지 전부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그 다음에 흉터 걱정도 없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자궁 적출 수술은 산부인과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협진으로 하고 있고 또 나중에 질폐쇄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부인과 성형외과의 협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커뮤니티 같은 데 보니까 네. 이 난소 쪽을 제거를 안 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난소를 제거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네. 이 자궁 적출할 때 난소를 남겨놓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호르몬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호르몬을 한다면 난소에 어떤 암이라든가 또 다른 질병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런 경우에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되는데 검진하기도 힘들 뿐더러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수술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하는 경우라면 난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난소를 제거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보면은 나중에 뭔가 이 난소를 놔두면은 어떻게든 나중에 이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냥 제거를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신 거죠? 그런 경우라면은 나중에 이세를 생각을 한다면 호르몬을 안 해야 되는데 또 사정상 호르몬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난소를 채취해가지고 냉동 보관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난소를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성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메토 수술과 허벅지 비판을 이용한 제거 수술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메토 수술은 원래 가지고 있는 클리토리스를 이용하는데 호르몬을 사용하게 되면 클리토리스가 커지기 때문에 그 커진 클리토리스를 이용해서 요도 연장을 통해서 서서 소변을 넣을 수 있게 하고 또 대음선을 이용해서 음낭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장점은 회복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힘들다는 점도 있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제 허벅지 비판을 이용하는 수술은 허벅지에 있는 피부와 피하 조직을 말아가지고 로 만들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메토 수술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회복 기간도 긴 반면에 직접적인 성관계가 가능한 방법이라서 그런 경우에 제거 수술은 허벅지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허벅지가 아니라 팔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원장님한테 제거 상담을 지금 받고 오는 길이잖아요. 네. 근데 그 팔로 하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팔뚝을 이용해서 성형을 하는 경우는 예전부터 많이 했었고 또 지금도 많이 하는 방법이지만 첫 번째로 이제 흉터 같은 경우 팔에 흉터가 남는 게 싫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또 팔이 굉장히 노출이 되는 부위다 보니까 누군가 팔의 흉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또 팔에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를 원할 때 보형물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면 성관계는 가능한데 특성상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때문에 팔로 했을 때 그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흉터 문제, 아까 이야기한 성관계의 어떤 이로움을 위해서 허벅지를 이용하는 성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상담에서 듣기로는 재건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의 뭔가 가지고 있는 재료 그게 되게 특성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코성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콧볼이 되게 두껍고 하면 보형물을 넣더라도 잘 티가 안 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사람은 제거 수술에 특화가 돼 있다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보형물을 사용한 코성형 같은 경우 코의 모양이라든가 피부의 두께 또 연골, 양 이런 거에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도 마찬가지로 허벅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허벅지의 피부 두께, 피하 조직의 두께가 얇은 경우가 더 유리하고 또 피가 어느 정도 큰 경우라면 원하는 만큼의 길이의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형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피부가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둥글게 말 때 더 효과적으로 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약간 환자분들이 자가진단처럼 이거를 좀 누려봤을 때 나는 좀 괜찮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나요? 그런 네.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 허벅지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찝어보았을 때 뭐 2cm 이내다 그러면은 조금 유리한 경우고 뭐 3cm 이상이다 그러면 성형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너무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살을 빼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심하신 분들은 허벅지 성형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살이 좀 많이 찌셨어요. 네. 이제 살을 이제 수술 당일까지 빼와 달라고 했는데 네. 못 빼셨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이야기한 그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가능하면은 수술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더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아예 불가능하신 분도 있나요? 아예 불가능하신 분들이라면 허벅지에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조직들이 망가져 있거나 또는 또 혈관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혈관을 찾기가 힘든 분들이 아주 가끔 매우 드물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허벅지를 이용 재건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재건 수술을 하고 나면 괴사가 일어난다. 나중에 잘라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인가요? 그런 경우는 성형하고 나서 혈액 공급이 불충분할 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벅지를 이용하는 조직 같은 경우는 혈관을 끊어가지고 다시 잇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고 팔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혈관을 끊어서 먼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괴사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듣기로는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보형물을 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형물을 이용하는 성형 같은 경우 팔을 이용하는 경우에 조직의 단단함, 경직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보형물을 이용해서 성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형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성상 가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형물이 직접적으로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염증에 의해서도 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 네. 과정에서 얘가 자극이 되고 뚫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뚫고 나옵니다. 코 수술의 경우 보형물은 움직이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뚫고 나오는 경우가 훨씬 확률이 적은데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성생활을 하면서 많이 움직여야 되고 또 압력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압박에 의해서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형물의 특성상 자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생겨서 또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걔를 제거하면 이제 그 아예 못 쓰는 건가요? 못 쓴다기보다는 보형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원래 보형물을 넣으면은 조금 커 보이거든요. 길어 보이고. 근데 이제 작고 짧아 보이는 상태로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염증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그 염증이나 구축 때문에 실제 그 길이보다 훨씬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거보다 일단 미관상 보기 좋다는 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런 경우에 다시 이제 원상복귀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또 다시 허벅지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된 상태의 길이로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근데 대한비뇨기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분들의 평균 길이가 12.7cm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적정 길이 같은 건 어떻게 정하시나요? 적정 길이 같은 경우는 환자분의 키나 체형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성형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분리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분리되어 있는 정도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정 길이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크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체형 조건을 가지신 분이에요? 되게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이 허벅지 쪽에 길이도 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키를 길게 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마다 원하는 모양이나 크기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이 정도까지 봤다라는 분이 있나요? 사전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길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거의 30cm 가까이 되는 길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이제 실질적인 길이에 대한 생각보다는 본인이 염원 또 그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걸 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설사 설령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적정 길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길게 만들어 드립니다. 의견 합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네,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술을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뵈면서
안타까웠던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너무나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사실 역사도 되게 짧잖아요. 사실 다른 네. 성형외과 수술에 비해서. 네. 이런 환자분 정말 안타까웠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하지 않아서 정보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수술을 좀 실패를 하거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다시 이제 찾아와서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이 안타까웠고,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발달해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어릴 때 수술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져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리면 어릴수록 되게 경과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어릴 때 수술을 하게 되면 살아가는 기간도 훨씬 많고 또 본인이 적응하는 기간도 충분하고, 그래서 또 되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술을 하고 대학교 때 성별 정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물론 이제 어릴 때 하는 것이 좋지만 미성년자일 때는 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 사회적 경험을 쌓고 또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미성년자 분들 중에도 해달라고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나는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드리는 편인가요? 너무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수술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가까운, 성년에 가까운 나이인 경우에는 부모님 허락하에 충분히 상담을 하고 또 수술을 결정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성인에 비해서 미성년자들은 좀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자라는 거를 고려해가지고 뭔가 시술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형외과 쪽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해요. 미성년자 때 수술을 하게 되면 너무 어린 경우가 아니라면은 수술 결과에 있어서는 성인에 했을 때하고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 때 수술을 하면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성전환 수술을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거나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그런 경우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수술에 있어서는 신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서포트라든가 또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전환 수술을 원장님한테 다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느낀 게, 이게 내 삶을 찾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제2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부분에서 좀 보람을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한테 이제 감사 편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부모님은 낳아주신 분이고, 또 만들어주신 분은 원장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굉장히 이제 어릴 때부터 학력도 그렇게 좋지 않으시고 또 사회 밑바닥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나이가 드신 상태에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쭉 사시다가 성전환 수술을 가슴부터 시작해서 재건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내셨고, 또 수술하는 도중이라든가 경과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성별 정정하려고 법원에 서류를 내실 때 컴퓨터 작업이 능하지 않으셔가지고 직원들이 또 도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판사님도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은 성별 정정을 안 해주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애절한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성별 정정 다 하시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도 저렇게 행복을 찾아가시는 게 그렇게 도움을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그분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민도 많으셨고 또 힘든 일도 많으셨는데 이런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존중해드리며 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성형외과에 근무했었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보이는 게 제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많이 휘둘리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성형외과에서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마케팅 때문에 찾아간 병원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 경우도 흔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마케팅이 잘 되는 병원, 이런 병원을 선택하기보다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한테 꼭 들어보고 또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수술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전환 수술은 아직까지 발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분야가 어려운 분야이다 보니까 경력이 충분히 있고 경험이 많고 또 수술 케이스가 많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수술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코성형처럼 예뻐지는 수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를 완전히 바꾸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좀 선뜻 뭔가 도전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한마디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술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 환자분들 중에 60이 넘으셨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수술을 선택하시고 또 수술의 결과가 좋고 본인이 새 삶을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외모를 고치는 그런 수술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람을 느끼고 있고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방송을 많이 나오셨는데 이 성전환 수술을 다루진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거의 10년 만에 이제 방송을 하시는 거라고 하셨죠? 네. 제가 수술을 처음에 결심을 했을 때 인터넷에 막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마케팅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거부감이 좀 있었거든요. 전문직 마케팅을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은등보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찾아보니까 이제 원장님이랑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의심의 눈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사실 마케팅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 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한테 이번에 인터뷰를 좀 요청드렸는데 이게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성격상 마케팅에 집중하는 성격도 아니고 또 방송 제의도 많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출연을 고사해서 이제까지는 많이 이제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케팅보다는 실질적인 수술 결과, 즉 실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저는 칼로 승부를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술을 결정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